오늘의 사연은 아들 며느리가 아파트에서 살게 하자 어머니를 찜질방으로 내쫓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작년 봄, 저의 아들 민우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민우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며느리 수진이가 제게 꾸벅 절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며느리 예쁘기도 하다. 어머님,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민우야, 네 각시 참 마음에 든다. 어머니, 저희 자주 찾아뵐게요. 며느라,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처럼만 해주면 된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결혼 후에도 민우는 변함없이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가 직접 장을 봐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퇴근 후에 약을 사들고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병원에 가야 할 때면 늘 자신이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김장철이면 휴가를 내고 와서 저와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서 서운한 일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수진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친구들은 자식들과 함께 사는 걸 말리지만 저는 우리 아들 내외를 믿었습니다.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할 때마다 며느리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명절 때면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저와 함께 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며느리가 요리법을 배워가며 정성껏 해주었습니다. 휴가철이면 꼭 저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들 내외의 효심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며느라, 네가 그렇게 잘해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어머니, 저희가 계속 잘 모실게요. 주변 사람들은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을 걱정했지만 저는 우리 아들 내외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아들 내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효도를 보며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큰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갑니다. 이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남편과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퇴직금으로 이 집을 장만하던 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었죠.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워보자. 그래,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워야지. 이제 우리 식구 고생 안 해도 되겠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집에서 우리 아들 결혼하는 날도 보겠네. 우리 아들 잘 자라서 효도도 하겠지. 그럼 우리 아들이야. 저녁이면 남편은 베란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과 함께 막걸리 한 잔씩 기울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이 집은 저에게 더욱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벽지 한 장, 장판 한 장에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집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네 얘기만 하면 눈물을 글썽이셨어.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시나 봐요. 그래, 아버지가 이 집을 참 좋아하셨지.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집이 좋았어요. 네 아버지가 늘 이 집은 네 것이 될 거라고 하셨어. 어머니, 저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했으면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보금자리가 앞으로도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길 바랐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이 집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자식들이 부모를 홀대한다는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부모 재산 때문에 갈등 생기는 집들이 많다며? 어머니,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니. 어머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저희를 믿으세요. 그래, 니들을 믿고 싶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집에 대한 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진심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이 집에 담긴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소중히 여기길 바랐습니다. 이 집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긴 공간으로 이어지길 원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들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말을 먼저 꺼내면 그들의 본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혜호가 요즘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며? 맞아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식들 얼굴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모든 걸 말해주는 법이지. 언니, 우리 동네는 더 심각한 일도 있었어요. 먼저 물려준 재산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조언도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그들의 본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경희야,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어머님, 무슨 고민이신데요?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기 전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 그럼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방법인데요? 가족들과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나니 제 마음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효심이 진심이라면 이 시간이 우리 가족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결정이 그들을 시험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저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의 모습, 서로를 대하는 태도,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을 관찰하려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단순히 재산을 바라고 하는 행동인지 구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6개월은 좀 길지 않아? 아니야. 사람의 본성은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법이야. 그래도 조심스럽게 결정해. 그럴 생각이야. 서두르지 않을 거야. 네 마음 이해는 가.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내외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아들 내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죠. 늘 하던 대로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말을 꺼낼 타이밍을 고민했습니다. 민우야, 수진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혼자 살다 보니 쓸쓸해서 말이다. 어머님,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니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
어머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대신 나와 6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 그 후에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는 걸 고민해 볼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제 제안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야, 네 생각은 어떠니? 어머니, 저희도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며느라, 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님, 저도 찬성이에요. 정말로 괜찮겠니?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이었어요. 며느리의 대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증여 계획 절차를 밟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줄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날짜부터 방 배치, 생활비 분담까지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저의 의견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제쯤 이사 오면 좋을까? 다음 달 초에 이사 오면 어떨까요? 그래, 그때까지 방도 정리해 놓을게. 어머님, 짐 정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우야, 네 방은 그대로 있단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전세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좋겠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감도 있었지만 희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사날, 아들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전날 저녁부터 와서 제 방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죠. 아들은 무거운 가구들을 혼자서 옮기겠다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할 테니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모실 차례잖아요. 민우야, 이 장롱 혼자 옮기다 다칠라. 어머니,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수진아, 이제 짐 다 정리된 것 같니?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말만 들어도 인상을 찌푸린다는데 우리 아들 내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방 구조까지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북어해장국을 끓여왔습니다. 아들은 출근 전에 꼭 제 방에 들러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시니까 어떠세요? 좋다.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니 든든하네. 저희도 너무 좋아요. 어머님. 며느라, 식사 준비는 내가 할게. 어머님, 제가 하는 게 좋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구나. 처음 며칠간은 서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조심스레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출근하면서도 제 아침 식사를 챙겨놓고 갔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수리하고 정비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효도할 기회가 생겼네요. 민우야, 니들이 이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 어머님, 저희가 당연히 할 일이에요. 수진아, 회사 다니면서 힘들진 않니? 전혀요. 오히려 더 행복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라. 첫 달 생활비를 건네받으면서도 아들 내외는 전혀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보태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살뜰히 걱정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틀어주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지금처럼만 지낸다면 우리 가족의 미래는 밝을 거라 믿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달은 마치 신혼부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매일 정성 들일 필요 없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 해드리고 싶어서요.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이렇게 장까지 보고. 어머니, 제가 뭐라도 해야죠. 니들 덕분에 매일이 행복하구나. 처음에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제 방문을 살며시 열어 인사를 했죠. 주말이면 아들 내외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어디 가고 싶으신 데 없으세요? 어디든 니들이랑 가면 좋지.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민우야, 주말에는 쉬어야지. 어머니 모시고 나들이 가는 게 제일 좋죠. 니들 덕분에 늙어서도 이런 행복을 누리는구나.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며느리는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고 아들은 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명절 준비도 며느리가 앞장서서 했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휴일이면 꼭 저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죠. 어머님, 저희가 있으니까 힘드신 일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 니들이 이렇게 잘해주니 고맙다. 어머님, 저희가 더 잘할게요. 며느라, 회사 일도 바쁜데 무리하지 마라. 어머님 계시니까 더 힘이 나요. 제가 기침만 해도 약을 사다 주고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정성 어린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다고들 했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효도관광을 온 것처럼 즐겁고 행복했죠. 이대로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늘 먼저 인사하던 며느리가 아침에 제 얼굴을 마주치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예전처럼 저를 부르지 않고 혼자서 하더군요. 며느라, 어제는 왜 혼자 식사했니? 어머님, 제가 좀 바빠서요. 아침에 마주쳤을 때도 인사도 않고. 죄송해요. 제가 피곤해서. 요즘 회사 일이 많니? 그냥 좀 그래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예전과 달리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말이면 늘 하던 대청소도 이제는 하지 않겠다며 쉬겠다고 했죠. 아들은 이런 며느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수진이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니? 어머니,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요. 그래도 예전만큼 말도 안 하고. 제가 잘 살펴볼게요. 며느리는 이제 장보기도 귀찮아했습니다. 냉장고에 식재료가 떨어져도 모르는 척했고 제가 사온 것에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주말 나들이도 이제는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일기장에 하나하나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럼 병원에라도 가보지 그러니.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회복하면 되지. 며느리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칠 때면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밝은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제가 임신했어요. 어머님, 아이고, 정말이니? 며칠 됐는데?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았구나.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기쁜 마음도 잠시, 며느리의 태도가 더욱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설거지까지 저에게 미루기 시작했죠. 심지어 자신의 방 청소까지 제가 해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몸 조심해야지. 어머님이 집안일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태아를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이제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장보기도 빨래도 청소도 모두 제 몫이 되어버렸죠.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모든 집안일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뭘 먹고 싶은데? 이것저것 사다 주실래요? 니도 같이 가서 고르면 어떻겠니? 제가 피곤해서 그러는데 알았다. 내가 다녀올게. 이제는 제 방 위치도 마음에 안 든다며 바꾸자고 했습니다. 임신한 자신이 햇빛 잘 드는 방을 써야 한다는 이유였죠. 심지어 제가 쓰던 화장실도 자신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지금 예민할 때니까 이해해 주세요. 임신이 핑계가 될 순 없지. 어머니, 며칠만 참아주세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아들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제 방부터 들렀는데 이제는 아내 방으로 먼저 가더군요. 식사 시간에도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요즘 왜 이렇게 달라진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엔 퇴근하면 어머니부터 찾았잖니.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인사도 없이. 죄송해요. 아들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죠. 휴일에도 더 이상 저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둘이서만 외출하고 저는 집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민우야, 주말에 같이 밥이라도 먹자. 수진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럼 저녁에라도 같이 먹을까? 다음에 먹어요. 어머니. 오늘은 꼭 셋이 함께 먹자. 어머니, 좀 그렇네요. 제가 식사 준비를 해놓아도 맛이 없다며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못 먹겠다고 하면 아들도 덩달아 먹지 않았죠. 이제는 제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에 모시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자상하고 다정한 아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민우야, 엄마가 아파서 그러는데 병원에 한 번만 데려다 주면 안 되겠니? 택시 타시면 되잖아요. 그래, 알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바빠요. 아들의 차가워진 말투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눈빛도 예전에 그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는 거실에서 마주쳐도 휴대폰만 보며 지나갔습니다. 저의 말엔 짧게 대답하고 아내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우야, 저녁은 뭐 먹을래? 수진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니한테 물어보는 거잖니. 어머니, 저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어머니랑 말도 하기 싫으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의 시험 기간이 반이나 지났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은 물론 언니 가족, 동생 가족까지 한 번에 오곤 했죠.
저는 이제 마치 손님처럼 제 방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며느라, 오늘도 친정 식구들 오니? 네, 어머님. 저희 가족이 오늘 다 와요. 그래도 미리 말을 해주면 좋잖니? 이제 저희 집인데 뭐가 문제죠? 아직은 내 집이지. 어머님도 참. 이제는 제 방에 있는 물건들도 마음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제가 소중히 보관하던 남편의 유품들도 다락방으로 치워버렸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이 집이 자신들의 것인 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님, 저희가 이 집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이제 저희 집이니까 저희 스타일대로 꾸미고 싶어서요. 누가 니들 집이래? 어차피 저희가 살 거잖아요. 며느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들 부부는 이제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집 구조를 바꾸려 했습니다. 거실 벽지부터 시작해서 부엌 싱크대까지 바꾸겠다고 했죠. 심지어 제 방까지도 작은 방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인테리어 공사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민우야, 이 집이 아직 어머니 집이라는 걸 잊지 마라. 어머니, 이제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허락도 없이 이러면 안 되지. 어머님은 너무 고지식하세요. 며느라,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그게 맞니? 저희도 이 집에서 오래 살아야 하니까요. 집 안 곳곳에 붙어 있던 남편의 사진들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제가 아끼던 가구들도 중고로 팔겠다며 사진을 찍어대더군요. 현관 비밀번호도 제게 말도 없이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방은 애기 방으로 꾸밀 거예요. 며느라, 그건 내 방이잖니. 어머님은 작은 방으로 가시면 되죠.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니? 이제는 저희가 이 집의 주인이잖아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아들 부부의 오만한 태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도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남의 집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6개월의 시험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식사 시간에 제 밥그릇도 놓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채널을 마음대로 돌려버렸죠. 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둘이서 서곤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우야, 밥은 같이 먹자. 저희끼리 먹을게요. 그래도 한 집에 살면서 따로 먹는 게 말이 되냐? 어머님은 편하실 때 드세요. 수진아, 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저희도 신혼이에요. 이제는 제가 아파도 모른 척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나면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죠. 심지어 제가 약을 달라고 해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며느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이 너무 저희 생활에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요. 내가 뭘 간섭했다는 거니? 그냥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이게 내 집인데 내가 왜 불편해야 하니? 아들은 이제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고개를 돌린 채 대답도 하지 않았죠. 며느리는 친구들을 데려와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험담을 했습니다. 이제는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제 방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들아, 나랑 말이라도 해라. 할 말 없어요. 이제 엄마가 싫어진 거니?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매일 아침 찬장을 정리한다며 그릇을 옮기고 다녔습니다. 제가 아끼는 물건들은 모두 다락방으로 치워버렸죠. 식탁에 앉아 있으면 불편하다며 자기들만의 공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불청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함께 산 지 5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남편과 서곤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사실 저희가 요즘 많이 불편해요. 어머니, 당분간 저희끼리만 있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 찜질방이라도 쉬다 오시면 어떨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찜질방이라는 말이 마치 벼락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내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네가 정말 어머니를 찜질방으로 보내겠다는 거니?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거야? 와이프가 몸이 안 좋으니 편히 쉬어야 해서요. 그래, 임신했다고 이제 어머니는 찜질방으로 가란 말이지? 어머니,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의 냉정한 말투에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승리자처럼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의 태도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제 저희도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이 집이 독립하고 싶은 니들 집이었나?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이잖아요. 누가 그래? 어머님도 이제 저희 눈치 보면서 사시기 불편하시잖아요. 며느라, 네가 참. 이제는 제 방에 있는 짐을 정리하라며 은근히 재촉했습니다. 찜질방 위치까지 휴대폰으로 보내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준비해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해두었던 등기부등본이 그곳에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 니들 건 줄 알고 이러는 거니? 당연히 저희 집이잖아요. 그래? 그럼 이게 뭔지 한번 봐봐. 어머니, 그게 뭔데요?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제 이름을 보고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한 태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이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제 누구 집인지 알겠니? 어머님, 저희가, 찜질방은 니들이나 가거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제서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아들도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이제는 두 사람 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네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저희가 너무 막무가내로 굴었어요. 참나, 니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니?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늦었다. 제가 준비했던 6개월의 시험 기간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들 내외의 진심을 확인하는 데는 5개월이면 충분했네요.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본 모습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으니까요. 등기부등본을 본 후 아들 부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저희가 큰 잘못을 했어요. 어머니, 저는 자격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 정말 자격이 없는 아들이구나. 방금 전까지 저를 내쫓으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 방을 청소하겠다며 분주히 움직였죠. 마치 지난 5개월간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이제는 그런 말도 필요 없다.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니는 그동안 뭐 했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 아들은 옛날처럼 제 방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임신 초기라 예민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진심은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지난 5개월을 지울 수는 없었죠. 어머님,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자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5개월 동안 니들이 한 행동이 다 기억난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갑작스러운 아들 부부의 태도 변화가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재산 앞에서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등기부등본을 보고 놀라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어떤 말도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진심을 확인하는데 5개월이면 충분했죠. 이제는 더 이상 니들과 살고 싶지 않구나?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라, 찜질방은 네가 가면 되겠다. 어머님, 아들은 제 방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청소를 시작하더니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행동도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이미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이번 주까지만 시간을 줄 테니 짐을 싸서 나가거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임신했다며? 찜질방에서 지내기 힘들 테니 월세방을 알아보든가 해라. 어머님, 이제는 그들의 어떤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5개월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모든 기억들이 선명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늦었다. 어머니, 아들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입덧이 심하다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연기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가진 짐 정리해서 이번 주까지 나가. 어머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임신한 와이프랑 어떻게? 내가 찜질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났니? 죄송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들 부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말로도 제 결심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5개월간의 시험 기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제 방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5개월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함께 살기로 했을 때의 설렘도 그들의 변해가는 모습도 모두 적혀 있었죠. 민우야, 들어오거라. 어머니 부르셨어요? 니한테 보여줄 게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지난 5개월 동안의 일기란다. 어머니, 첫 장을 펼치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그들의 모습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었죠. 아들은 일기장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게 다 너희들이 저지른 짓들이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못된 짓을 했네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왜 이렇게 달라진 거니? 저희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일기장은 마치 법정의 증거물처럼 그들의 잘못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손하고 다정했던 모습부터 점점 변해가는 태도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날짜,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닌 그들의 마음을 시험한 기록이었습니다. 수진아, 니도 이리 와서 읽어봐라. 어머님, 저는 네가 한 행동들이 여기 다 있다.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일기장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6개월의 시험은 5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본 모습을 확인하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했죠. 이제 니들도 알겠지? 어머니,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집이 니들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럴 수 있었던 거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니? 죄송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변명도 사과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지난 5개월은 충분한 시험 기간이었고 그들은 그 시험에서 참담히 실패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시험은 이렇게 막을 내렸네요. 이제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찾아갔죠. 아들 부부에게 이 집을 물려주려 했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나요? 이 아파트를 팔려고요. 아드님한테 물려주시려고 했던 거 아니셨나요? 그건 이제 없던 일로 하려고요.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5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렸죠. 아들 부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엔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우셨나요? 아파트 팔고 조용히 살려고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이미 충분히 봤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제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부동산 시세도 알아보고 세금 문제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퇴거 통보를 하는 절차도 상담해 주셨죠.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부터 매물로 내놓으시죠.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요. 자식들은 이제 알아서 살길 찾겠죠?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일구어온 이 보금자리와도 이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다 오세요? 필요 없는 걸 정리하고 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어머님, 제발요. 이제는 늦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였죠. 아들 부부에게 줄 아파트 대신 제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도 원했을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제가 정해준 일주일의 시간이 끝나기 전날이었죠. 동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월세 방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나갑니다. 그래, 잘 가거라.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건가요? 이미 끝난 거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들은 제 방 앞에서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눈물에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개월간의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으니까요. 짐은 다 챙겼니? 네, 어머니. 그럼 이제 가봐라. 죄송합니다, 어머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죠.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세 방이 좁고 불편하다며 힘들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의 하소연이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찜질방으로 보내려 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동안 기회는 충분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우리 가족은 재산 문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가까웠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네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는 저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을 해옵니다. 매주 죄송하다는 문자도 보내고 가끔은 전화도 오죠. 그래? 잘 지내니? 많이 불편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 몸은 좀 어떠니? 태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저는 아직 그들을 완전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재산 앞에서 마음이 변한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아직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머님, 손주가 태어나면 보러 오실 거죠?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어머님, 지금은 니들이 스스로 이겨내야 할 시간이야. 이 사연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재산 문제로 가족이 등을 돌리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 충실하려 합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행복을 찾으려고요. 여러분도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신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재산이 있어서도 없어서도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자 어머니가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께서 오후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그걸 왜 지금 말하십니까? 저는 급하게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은 상태가 어떤가요? 현재 심장마비 증세로 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엄마, 아빠 어떡해? 병원에 도착한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저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현실감이 없었던 걸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의 회사를 정리하러 갔을 때였어요. 서랍 속에서 발견된 대출 서류들과 어음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런 빚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기신 거예요? 사업이 어려웠던 것 같구나. 숨기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매일 술로 괴로움을 달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채권자들의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을 섰던 지인들의 원망 섞인 전화도 이어졌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생각 좀 해주세요. 그동안 밀린 돈을 받아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 때와는 다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을 팔아 빚을 갚기로 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편의 빚은 깨끗이 갚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빚을 정리하고 나니 겨우 보증금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32평형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어요.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월세 방을 알아보는 제 모습이 낯설기만 했죠.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들어서자 친절한 중개인이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보증금 3천에 월세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방의 작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들 내외가 걱정되는 마음에 함께 와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너무 좁지 않아요? 괜찮아.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도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아니, 니네 신혼집에 왜 가?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많은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그릇들과 이불, 가구들을 하나둘 정리했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첩만은 꼭 챙겼습니다. 큰 장롱은 아들 집으로 보냈고 손때 묻은 그릇들은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화장실도 좁아서 처음엔 몸을 돌리는 것조차 불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냄비 하나로도 맛있는 찌개를 끓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TV도 없이 지내보니 라디오가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창문 틈으로 들리는 새소리의 아침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반찬을 들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반찬 좀 가져왔어요. 고마워. 근데 이제 냉장고가 작아서 많이는 못 받겠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자주 들르려고요. 니도 바쁜데 무슨 괜찮다. 좁은 공간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하루하루 배워갔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어머님, 저녁 산책 나가세요? 네, 날도 좋은데 같이 가실래요? 좋죠. 저도 혼자 살아서 이런 시간이 참 좋아요. 작은 화분 하나로도 집안이 환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창가에 놓은 화분들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생기가 돌았어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저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서는 몰랐던 소소한 즐거움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달라진 환경이 처음에는 두렵기만 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보며 남편 생각도 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곤 했어요. 작아진 공간만큼 마음은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연락이 줄어들었죠. 주말마다 하던 통화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자라도 보내볼까 하다가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아들, 언제 한번 들르지 않을래?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래도 밥 한 끼는 먹고 가야지. 다음에 시간 될 때 갈게요. 며느리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오늘도 짧게 끊어지는 전화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들르던 아들 내외가 이제는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졌어요. 명절에도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어머니, 이번 명절은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앞집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사 갔다며? 70평대 아파트로.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어요. 전세로 살던 집에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이었죠. 축하 인사도 못 건넨 엄마가 서러웠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잘 풀린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재산 없는 엄마라 생각했던 걸까요? 혹시나 도움을 요청할까 걱정했던 걸까요? 식탁에 놓인 반찬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반찬을 해다 주지 않는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돈 없는 시어머니가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손 벌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진 것을 나누려 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쓸쓸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제 생일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로는 더욱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해마다 아들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었죠. 올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부터 집 청소를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준비해 두었어요. 멀리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고마워. 죄송해요.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그래,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알았어. 준비해둔 반찬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깔끔하게 닦아둔 식탁에 혼자 밥을 차렸어요. 누군가의 생일 파티가 한창인가 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작년 이맘때는 아들이 와인을 들고 왔었는데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불쑥 찾아왔어요. 언니, 오늘 생일이시라면서요? 할머니는 작은 꽃바구니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생일상은 차리셨어요? 괜찮아요. 혼자라 간단히 먹었어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왜 그러니? 오늘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식탁을 정리하며 문득 예전 생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항상 첫 번째로 축하해주곤 했었죠. 이제는 그 축하도 아들의 방문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년에는 미역국도 끓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꽃바구니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낯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생일상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았어요. 달력을 보니 다음 달은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축하 문자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생일이라고 찾아오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겠죠. 이제는 저도 조금씩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벌써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되어갔습니다. 달력을 보니 다음 주가 기일이에요. 아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했죠. 작은 제사상이라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과일들을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웬일이니? 아버지 제사 때문에 왔어요. 바쁜데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하려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 기일인데. 어머니, 저희가 준비할게요. 괜찮아. 얼마 안 돼. 장바구니를 보니 과일과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아들은 카트를 가져와 장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어색한 듯 조금씩 거들었어요. 간단하게 준비하려던 제사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제가 전 부쳐드릴게요. 알았어. 기름 너무 많이 두르지 마.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면 되죠? 소금 간만 살짝 하면 돼.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둘 만들어 갔습니다.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가 익숙했어요. 오랜만에 세 사람이 모여 준비하는 식탁이었죠. 하지만 아들 내외의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형식적인 대화만 이어졌어요. 남편 사진 앞에 촛불을 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들의 술 따르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제사가 끝나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도 많은데. 다음에 올게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을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남편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반찬통에 음식을 담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두었지만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옆집 할머니를 초대해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언니, 아들 내외는 벌써 가버렸어요? 응, 바쁘대. 세상 참. 기일날도 이러면 되나? 할머니의 위로가 따뜻했지만 마음 한켠이 아려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남편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다정한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무슨 부탁을 하려는 건지 직감적으로 느껴졌죠. 어머니, 잘 지내셨죠? 그래, 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럭저럭 지내죠. 어머니, 근데 저희가 다음 주에 유럽 여행을 가요. 그래? 얼마나 가니? 한 달 정도요. 둘이서 가는 거야? 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잖아요. 아들의 말투에서 뭔가 더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본론이 나왔어요. 집을 봐달라는 부탁이었죠. 평소엔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이 갑자기 집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집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식물들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집 정리도 걱정이라서요. 다른 사람한테는 못 맡기겠니? 어머니가 제일 믿음직스러우시잖아요. 불안한 마음으로 승낙을 했어요. 다음 날 아들 내외가 집키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호텔 같은 아파트 현관에 선이 왠지 주눅이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문자 남겨드릴게요. 화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주시면 돼요. 택배 오면 바로 받으시고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잘못 눌러 경비실에 연락이라도 가면 창피할 것 같았어요. 화분들이 놓인 자리도 꼼꼼히 외웠죠. 남의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란 방은 이제 드레스룸이 되어 있었어요. 새 것처럼 반짝이는 주방용품들이 낯설게 보였죠. 비행기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가는 아들 내외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말고 잘 다녀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문득 길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분에 줄 물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의 위치를 메모해 두기로 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아들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들러 물을 주고 우편물도 챙기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부담감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바람이 매섭게 불었죠.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신호음이 울렸어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눌러보았습니다. 아들아,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시차가 있어서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민지야, 시어머니인데. 며느리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서성이다 경비실로 향했어요. 죄송한데 호수 맞으신가요? 네, 제 아들 집인데 비밀번호가. 추운 바람을 맞으며 다시 현관으로 돌아왔어요.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가오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주머니 속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옆집 주민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 아들 집에 볼 일이 있어서요. 이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민망한 마음에 자리를 피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서 마셨습니다. 한밤중에 아파트 앞을 서성이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몇 번을 더 전화해 봤어요. 그러나 끝내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찾은 곳은 찜질방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간 찜질방은 의외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온기를 찾아 모인 사람들이었나 봐요. 처음으로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죠.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오셨죠? 네, 하룻밤만 쉬어 가려고요. 수건이랑 옷 여기 있으세요. 자리는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돼요. 밤이 늦었는데 혼자 오셨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여성 전용 공간으로 들어섰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이곳저곳에서 담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해주었어요. 처음 써보는 찜질방 옷이 어색했지만 따뜻했죠. 구석자리에 깔반을 펼치고 누웠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밤이 늦었는데 지금 오셨어요? 네. 저도 멀리서 왔다가 막차 놓쳐서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TV에서는 늦은 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특유의 온기가 차가웠던 몸을 녹여주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건넨 귤 한 알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코골이 소리가 오히려 위안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집이 아닌 곳에서 밤을 보내는구나 싶었죠. 베개 대신 받친 수건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지금쯤 어떤 호텔에서 잠들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밤을 보내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지금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찜질방이 조용해졌어요.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이불 대신 덮은 수건이 차가워질 때마다 온돌바닥의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낯선 공간에서의 하룻밤이 서럽기보다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런 경험도 인생의 한 페이지겠죠. 깜빡잠이 든 사이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 위에서 보낸 하룻밤이 제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보내던 중 아들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묻어 있었죠. 어머니, 이제 봤어요. 아니, 그래도 연락 한 번은 받아주지. 여기는 시차가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줬었다.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네가 준 메모 그대로 눌렀어. 그럼 어디서 주무셨어요? 찜질방에서 잤다. 아들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이어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어요.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보낸 밤이 생각났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고 저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니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거셨습니다. 어제 밤에 어디 계셨어요? 밤새 안 들어오신 것 같던데. 찜질방에서 잤어요. 할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도 사과 한마디 더 없었어요. 유럽의 화려한 풍경 사진만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죠.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눌러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새로 보내준 비밀번호로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찜질방에서 잠도 못 자고 피곤이 몰려왔어요. 화분들은 아직 물을 주지 않아 축 처져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배달음식 용기만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잘하지 않나 보다 생각했어요. 주방 찬장을 살펴보니 컵라면이 몇 개 있었죠. 끓이는 물도 아까워서 그랬는지 전기포트에는 물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몸에 안 좋은데. 시간이 없다고 이러고 사나.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할 텐데. 공허한 한숨만 나왔어요. 주방 구석구석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찬장 안에 그릇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화분에 물을 주고 바닥도 깨끗이 닦았죠. 창틀의 먼지를 닦아내다 보니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기로 했어요. 싱크대 위에는 비싸 보이는 커피 머신만 놓여 있었죠. 뜨거운 면발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며느리가 보면 창피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전부였죠. 화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니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불 커버도 새 것으로 갈아주고 싶었지만 힘이 들었죠. 대신 이불만 곱게 개어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 이제야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빈 컵라면 용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매주 이렇게 와서 집을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청소용품을 샀어요. 다음번에는 좀 더 깨끗이 청소해주고 싶었죠. 아침부터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화의 내용은 생각과 달랐죠. 어머니, 집은 잘 관리하고 계시죠? 응, 잘하고 있다.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또 무슨 부탁인데? 저희가 돌아오면 먹을 반찬 좀 해주세요. 갑자기? 김치찌개랑 몇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외국에 있으니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청소부터 화분 관리까지 하는 것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반찬까지 준비하라는 말이었어요. 냉장고에 가득했던 배달음식 용기가 떠올랐죠. 어머니, 듣고 계세요? 응, 그래, 알았다. 저희가 처음에는 식당 가서 먹으면 되겠지 했는데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남의 집 가정부처럼 느껴지는 게 서러웠죠. 한 달 동안 집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제는 반찬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하려면 제 집도 제대로 못 챙길 것 같았어요. 마트 카트를 끌고 가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밑반찬을 만들려면 하루는 꼬박 걸릴 텐데 장바구니에 재료들을 담으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요새 허리도 안 좋은데 김치 담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죠.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이 비용은 당연히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재료를 다듬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실 반찬 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이 부탁하는 방식이 서운했어요.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 말투가 마음에 걸렸죠. 전화 한 통에 어머니의 시간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닌데 결국 반찬은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컵라면 옆에 쪽지 하나를 남겼어요.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에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올라왔죠.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라니? 반찬은 왜 안 해주신 거예요? 컵라면도 있던데.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나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야만 했나 보다. 순간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니네 가정부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찜질방에서 밤새고 집안일에 반찬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니? 그래도 부탁드린 건데.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달 동안 쌓였던 감정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잘못된 비밀번호로 추운 밤거리를 헤맸던 일,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보낸 밤, 빈 냉장고 앞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아들은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강압적인 분위기였어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냉기가 서려 있었죠. 어머니, 저희 얘기 좀 해요. 할 말이 뭐가 있니? 왜 저희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니네한테 이런 대접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이제는 다 끝내고 싶구나. 아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가 비웃듯 말을 이었어요. 어차피 돈도 없으시면서 뭘 끝내시겠다고. 뭐라고? 돈이 전부는 아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버님 빚도 않으시고 지금 어머님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린 건데. 너희 그딴 말 하려고 나 불렀니?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몇 가지 옷가지를 챙겼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어머니,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이제 연락하지 말자.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니네는 모르는구나.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복도 끝에서 마주친 이웃의 안타까운 눈빛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아파트를 나왔어요.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죠.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지나온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면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죠. 돈 없는 엄마라고 비웃던 그 순간, 오히려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연을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김영전 님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도시개발과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고인이 되신 남편분 명의로 된 땅이 있으신데, 땅이요? 네, 그곳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순간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시골에 작은 땅을 샀단 이야기였죠. 당시에는 허름한 농지라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되나요? 약 3,000평 정도입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시가로 약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순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우리 남편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시골에 땅을 사놨더라고요.
저는 군청에 방문했어요. 서류를 확인하니 분명 남편 명의의 땅이 있었죠. 이 땅은 언제 구입하신 건가요? 20년 전입니다. 그때는 허름한 농지였는데 지금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 주민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이웃들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역시 사장님은 달라도 뭔가 다르셨네요. 이제 부자 되셨네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담담했어요. 남편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돈 없다고 비웃던 아들 내외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이웃들과 소박한 식사를 했어요. 축하한다며 건넨 수박 한 조각이 어느 때보다 달콤했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침부터 아들의 부재중 전화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 간격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보며 쓴웃음이 났죠. 문자 메시지도 끊임없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죄송해요. 꼭 뵙고 싶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어머니,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파트 앞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그냥 두세요. 돈 때문에 저러는 거죠? 네, 뻔하잖아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도 수십 통 걸려왔어요. 예전의 차가운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문자마다 존댓말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이 이렇게 큰 시험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단 하루 만에 6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쌓였죠. 현관 앞에는 선물로 보이는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바구니와 함께 편지도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열어보지 않았죠. 며칠 후 아파트 경비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드님께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근데 계속 기다리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이 아려왔어요. 돈이 없다고 무시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어요. 이제는 제가 큰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더욱 가난해진 것 같았죠. 아들의 전화벨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대표 번호였어요. 하나둘 쌓여가는 부재중 전화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저녁을 가져다 주셨어요. 돈 앞에서 저렇게 변하는구나.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가 봐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가웠습니다. 이제는 전화벨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갑작스럽게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방문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차를 준비했죠. 갑자기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 일어나. 저희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어머니, 저도 같이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며느라, 이미 늦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안타까웠죠. 한 달 전만 해도 돈 없는 시어머니라고 비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달라진 태도가 서글펐어요. 이제는 재산이 생겼으니까 찾아온 거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동안은 왜 이러지 않았어? 거실 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찜질방에서 밤새던 날 전화 한 통 없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던 날도, 가정부 취급하던 날도. 두 사람의 고개가 더욱 깊이 숙여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죠.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어머니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돈이 사람 마음도 바꾸는구나. 따뜻했던 차가 식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죠.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도 두 사람은 그대로였어요. 일어나서 이 사진 좀 보렴. 아버지,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야. 사진을 보며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재산 처분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 했어요. 남편이 남긴 땅의 보상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죠. 일부를 기부하시겠다고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변호사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보상금을 장애인 복지관과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했죠.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가 찾은 행복이에요. 그래도 노후는 어떻게? 월세방에 살아도 편한 마음이면 충분해요.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옆집 할머니가 반찬을 들고 찾아오셨죠. 재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아들한테는요? 이제는 그 아이도 자기 길을 가야죠. 할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죠. 화분에 물을 주며 새로운 시작을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차올랐어요. 아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만나지 않았죠.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걸 아들도 알았겠죠. 남편이 남긴 선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선택이 옳았다는 걸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죠.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나 자신이란 걸 알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타인이 아닌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작은 일상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화분을 가꾸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려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